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의 활용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한 후반 내용을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3장, 본 교재의 3장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이론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었죠. 이 머신러닝은 두 가지 종류의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 모델, 디스크립션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 예측, 프리딕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설명 모델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인데 이 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지만 이를 이제 유사한 군집, 빅데이터를 유사한 데이터로 이렇게 모아서 보면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어떤 클러스터, 유사한 데이터의 모임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어떤 데이터의 유사 패턴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유사 패턴들을 디스크립션 모델이라고 칭합니다.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설명 모델은 기술적으로는 unsupervised 라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디스크립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뭐 비감독형 또는 비지도형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프리딕션 모델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모델인데 데이터에 숨어 있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습 데이터를 상정해 놓고 학습 데이터를 감독형 머신러닝, 영어로는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인데 감독형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프리딕션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예측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예측이 아닌 경우에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인식, 음성 인식 또는 이미지 인식 같은 것이 여기 포함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예측, 분류, 인식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좀 비유를 해볼 수 있겠는데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에서 뭐 대자연 또는 우주를 형성하거나 지배하는 법칙을 알아내듯이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어떤 법칙을 알아낸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디스크립션 모델 또는 프리딕션 모델 등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추상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나무를 일반화, 추상화를 해서 어떤 두리뭉실한 하나의 모델 또는 패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일반화된 모델로서 개별적인 나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일반화된 나무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법칙 대신에 이제 용어를 바꿔서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로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클래시컬 프로그래밍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나 자바 언어를 가지고서 코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존의 그런 클래시컬 프로그래밍은 입력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죠.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는 어떤 규칙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코드화시켜서 코딩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에 해당한 출력, 그 answer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정수 집합, 예를 들어서 뭐 9, 뭐 8, 뭐 3 이런 식의 값이 들어가서 규칙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뭐 덧셈을 하겠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숫자를 더한 값, 토탈 2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의 코딩을 할 수 있겠는데, 비교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되는 것이 위와 다르게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데이터와 더불어서 answer가 들어갑니다. 이 answer는 덧셈의 결과라고 합시다. 9, 8, 3. 그 다음에 answer로서 20을 넣읍시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 들어가서 answer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answer를 생성하는 덧셈의 규칙, 덧셈의 어떤 로직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예가 또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데이터와 answer를 입력을 해서 그 answer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규칙,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면요. 자, 여기서는 두 개의 숫자만 예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3, 5를 넣고 8이 나온다. 자, 이게 데이터고 이게 answer가 되겠죠. 자, 7, 11을 넣어서 18이 나온다. 1, 3을 넣어서 4가 나온다. 자, 1과 1을 넣어서 2가 나온다. 이런 지금 총 12개의 데이터와 answer를 집어넣었죠. 자, 이와 같은 식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에 대한 answer 8과 18과 4, 17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면, 머신러닝을 하면은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부분 answer를 도출하게끔 해주는 로직, 즉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 기술로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독형 머신러닝이 있고요. 비감독형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형 머신러닝은 예측 모델을 도출한다고 했는데요. 이 예측의 대상이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범주를 예측하는 범주,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범주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자동 분류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모델 또는 수치형 모델, 두 가지의 종류로서 예측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겠는데,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감독형 머신러닝은 주로 클러스터, 유사한 데이터의 군집인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서 설명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그 연관 규칙 마이닝이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 마이닝을 통해서도 이 설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기술인데요. 특정 상태의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수행했을 때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 값이 출력되는데, 이 리워드 값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액션을 플래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주로 이 감독형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하게나마 이 비감독형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교재에서는 감독형, 비감독형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감독형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 클래스를 예측하는 감독형 모델이 있고요. 수치를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클래시파이어는 범주를 예측하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 데이터가 레드인지 그린인지 블루인지 세 가지 클래스 중에 하나를 알아맞추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클래스를 예측하는 감독형 머신러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그레이션 기술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weight이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서 하이트, 키에 대한 모델, 이런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이 모델은 뭐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어떤 weight을 집어넣었을 때 하이트가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그때 하이트는 수치가 되겠죠. 이같이 수치를 예측하는 리그레이션 기술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 범주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학습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예측 모델의 형태가 각각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이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이 초평면이라고 하는 수학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의 뉴런을 모방한 네트워크 모양의 뉴럴 네트워크가 모델로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디시전 추리 모양의 디시전 추리가 있고요.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안 통계를 가지고 만든 예측 모델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 분류 기술을 활용한 자동 분류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학습,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파트에서 도출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 수준에서 프레딕션 또는 분류를 수행하는 프레딕션 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 위에 레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레이블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answer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정답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 또는 인식 또는 예측될 수 있는 answer 데이터와 같이 학습 데이터를 구성해서 이거를 특정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모델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 모델을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모듈에다가 탑재를 했어요. 정답을 모르는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모델을 탑재한 클래시파이어는 그 인풋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답과 유사할 수 있는 또 정답과 일치하는 레이블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피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피처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구성하는 인자로 보시면 되는데 뒤에 제가 예시하겠지만 일반 그 테이블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컬럼에 해당하는 컬럼 인자가 결국 피처로 변환되어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내용을 예시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크레딧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분석을 목적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 것인데 이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에듀케이션 컬럼이 있고 세 번째 레이블 컬럼이 있습니다. 이 레이블 컬럼이 우리가 예측 또는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 컬럼이 되는데 reject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accept 두 가지 값이 있죠. 여기 100, 만이죠. 셀러리가 만이고 에듀케이션이 하이스쿨인 경우에는 reject 즉 신용도가 reject 즉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샐러리가 4만이고 언더 그레주에이트인 경우에 데이터가 지금 5개의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러한 5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모델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제가 핑크색으로 보시게 되면 accept가 있고 reject라고 하는 두 가지 네모 직사각형이 보이죠. 자, 샐러리가 2만 이하이고, 그리고 그레주에이트 교육을 받았으면 accept 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reject 한다. 그리고 샐러리가 2만 이하가 아닌, 즉 이상이란 뜻이겠죠. 이상이면 accept 한다. 이런 식의 세 가지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았더니 accept와 reject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블,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모델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카드 발급을 accept 할지 reject 할지를 분류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감독형 학습은 프리딕션 모델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 관점에서 보자면 그 프리딕션 모델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측뿐만 아니라 분류도 할 수가 있겠고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래 예시를 보게 되면 이미지, 메디컬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인식을 했을 때 멀리그넌트 투머, 악성 종양인지 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는 비나인 투머, 음성 종양인지를 악성과 음성을 분류하는 그런 인식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측 서비스로 예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범죄 발생 예측인데요.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바둑판 모양으로 지금 격자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을 놓고 봤을 때 빨간 부분이 범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을 표시한 것인데 범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탑재해서 서비스를 만든 것이죠. 자, 이 서비스는 예측을 하는 서비스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 개체를 인식하는 부분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측하는 부분 둘 다 프리딕션 모델, 감도표 머신러닝을 통해서 프리딕션 모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인식과 예측과 또는 분류라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 이름이 프리딕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해서 칭하는 것이고요.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것이 분류, 예측, 인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불 발생도 예측에 해당한 서비스가 되겠죠. 또 우리가 클래스 예측이 아니라 범주 예측이 아니라 이제 수치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화 수익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지에 대한 수익을 수치화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회계 분석, 리그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면 이와 같은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그 딥러닝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미지 인식 기술의 성능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자,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학습과 프레딕션을 다시 보면요. 이게 좀 제가 상단에 가구 또는 가전 폐기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좀 열거했는데 여기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 학습 데이터 각각이 어떠한 물건인지, 뭐 냉장고인지 또는 뭐 침대인지 그러한 폐기물에 대한 레이블을 부여한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가 뉴럴 네트워크, 이 그림은 뉴럴 네트워크 중에 딥러닝을 쓴 것인데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책상인지 소파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이후에 학습한 이후에 정답을 모르는,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는 임의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해당 이미지가 냉장고인지 또는 세탁기죠. 세탁기인지를 자동 분류 또는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치를 예측하는 감독형 학습 기술, 회계 분석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 제동 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모델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어떤 위험을 인식해 가지고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밀리겠죠. 그 밀리는 거리가 바로 제동 거리가 되는데 속도가 높을수록 이 제동 거리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동 거리를 알아맞추는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는데, 자, 왼쪽에 보시는 이 데이터가 실제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컬럼에는 그 자동차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디스트라는 컬럼은 이 제동거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제동거리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수치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인 또는 통계적인 함수 형태로서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학습을 통해서 이와 같이 1차 함수 형태의 수치 예측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실제 R을 가지고서 수치형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한 것이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스피드와 디스트라고 하는 컬럼 변수가 기입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할 테지만 이 물결 문자, 틸드 문자라고 하는데 물결 문자 왼쪽에다가 예측하고자 하는 예측 변수, 즉 타겟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피드라고 하는 컬럼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머신러닝에서는 이 컬럼을 피처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는데, 자, 앞으로는 피처라는 용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자, 스피드라고 하는 피처를 이용해서 디스트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L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 것입니다. 자, 데이터는 카스 데이터인데 이 카스 데이터는 왼쪽에 나와 있죠.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디스트를 알아맞추는 제동거리를 알아맞추는 모델을 LM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그 모델 결과는 G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향후에 프리딕션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G라는 모델을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올 텐데요. y equal 3.93 x 마이너스 17.579 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플라팅 되어 있는 점들이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아우르는 1차 함수가 학습이 되어서 생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임의의 스피드를 집어넣었을 때 제동거리를 알아맞추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 가격을 예측해보는 수치 예측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한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평수, 층수, 지하철역까지 거리, 해당 지역의 1인당 소득이라고 하는 4가지 일반 피처 컬럼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이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편의상 제가 간단하게 4개의 레코드를 준비했죠. 자,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합니다. 자,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죠. 그러면 이 모델을 탑재한 예측 모듈에다가
아파트 가격을 모르는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출력 값으로서 42라고 하는 값을 알아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이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유익한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감독형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어서 비감독형 머신러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인데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용어는 유사한 데이터의 군집이라고 그랬죠. 자, 예시로서 고객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백화점 같은 데서 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자, 마케팅 차원에서 이 고객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군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행을 즐기는 직장인, 골프를 즐기는 부자 노년층 등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를 만드는 원리는 거리 함수 또는 유사도 함수, 거리와 유사도는 이제 서로 역수 관계가 되는데, 아무튼 이 거리 함수 또는 유사도 함수를 활용해서 사람 간의 거리를 재게 되면 유사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클러스터 안에는 이 거리가 짧은 또는 유사도가 높은 그러한 개체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리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층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나가는 계층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약자로는 이제 하이라키컬 어글로머러티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HAC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클러스터 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라인에서 끊어주게 되면 클러스터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 클러스터의 디스크리션 모델을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자, 그러면 그 앞에서 감독형 머신러닝에서 사용됐던 학습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 클러스터링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감독형 머신러닝에서 학습 데이터를 예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감독형 머신러닝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봅시다. 자, 비감독형 머신러닝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컬럼을 두지 않습니다. 클래스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또는 분류의 대상이 되는 컬럼인데, 이 클래스 컬럼을 두지 않고 원래 원천 데이터에 있었던 셀러리와 에듀케이션 두 개의 피처 컬럼 데이터만 가지고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셀러리와 에듀케이션 두 가지 2차원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같이 2차원 평면상에다가 5개의 레코드로 매핑할 수 있겠죠. 자, 셀러리가 X축을 셀러리라고 하고요. Y축을 에듀케이션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첫 번째 레코드, 만과 하이스쿨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겠고요. 자, Y축에서 하이스쿨과 언더그래주에이트 그리고 그래주에이트 이러한 순서대로 좌표를 만듭시다. 다음에 3만과 언더그래주에이트니까 이 정도 있겠죠. 다음에 15,000과 언더그래주에이트, 다음 75,000과 그래주에이트 이 정도 있겠죠. 다음 18,000과 그래주에이트, 이 정도의 5개의 데이터가 매핑이 될 텐데, 이렇게 매핑된 데이터의 거리를 환산을 합니다.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모아서 군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레코드가 하나의 클러스를 묶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가 하나의 클러스를 묶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묶어 봤더니 첫 번째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공통점이 언더 그래주에이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graduate가 나오겠는데, 이 셀러리를 가지고서 어떤 그 디스크립션, 패턴을 뽑아낼 수도 있겠는데, 현재 여기서는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편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서 의미 있는 셀러리의 패턴을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리 기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디스크립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클러스터링의 용도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은 이제 디스크립션 모델을 만드는, 즉 요약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의 서머라이제이션이 목적이고요. 그 이외에도 데이터를 구조화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아주 중구난방으로 저장,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데이터를 군집별로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조직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때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웃라이어는 정상적이지 않은 좀 이상한 데이터로 보시면 될 텐데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못하는 약간의 소외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부 발생할 수 있겠는데 대세가 되는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약간 특별한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 아웃라이어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 분류,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연관 규칙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클러스터링 수행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네 번째 클러스터링 용도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분류를 하는 것인데 클래스, 즉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정답 데이터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습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 레이블 데이터,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레이블 데이터를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 이 레이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서 클러스터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대용량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이 클러스터의 디스크립션 모델을 가지고서 이 부분은 내가 클래스를 A라고 하겠다. 이 클러스터는 내가 클래스를 B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의 결과인 클러스터를 시드로 해서 유의미한 클래스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 클래스를 도출하고자 할 때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기초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소시에이션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관 규칙 마이닝인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관 규칙 마이닝 하게 되면 의미 있는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연관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사한 데이터를 먼저 군집화 시켜 놓고 군집별로 연관 규칙 마이닝을 수행합니다. 어소시에이션 마이닝을 수행하기 전 단계로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클러스터별로 연관 어소시에이션 마이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유의미하고 유익한 어소시에이션 패턴이 도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관 규칙 마이닝 또는 연관 마이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어소시에이션 마이닝인데요. 이는 상품 구매 기록으로부터 상품 간의 연관성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바구니 데이터, 장바구니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같이 팔리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카트 안에는 A라는 상품과 B 상품 C가 있고 또 다른 카트 안에는 C와 D가 있고
또 다른 카트 안에는 B와 C가 있고, 이런 식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서 컴퓨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같이 팔리는 상품이 B와 C더라. B를 사면은 C를 같이 사더라 라고 하는 식의 연관 패턴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실제 예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월마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기저귀라는 상품과 같이 팔리는 상품이 맥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진열대에다가 맥주를 같이 진열했더니 맥주의 판매량이 10% 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같이 팔리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므로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품이 같이 팔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데이터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정의가 되어서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강의 시간이 35분이 넘었는데 시스템 과부하 때문에 여기까지 잘라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쉬고 우리 본 교재 3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